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쿠팡의 신산업과 육성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말씀드렸듯이 쿠팡은 커머스 사업분 외에도 쿠팡 플랫폼을 바탕으로 여러 신산업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쿠페이, 쿠팡이츠, 광고 사업, 그리고 쿠팡 플레이 등을 중점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쿠팡에서 밀고 있는 핵심 사업일 뿐만 아니라 커머스 사업 부문과 별도의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신산업 육성이 왜 중요하냐? 과거 말씀드렸듯이 쿠팡에 대한 저의 생각은 쿠팡이 대한민국 유통시장을 장악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쿠팡이 진정으로 성장하고 주식이 성장주로서의 제대로 된 모양을 갖추려면 미래 새로운 성장 동력을 계속 찾아 나가야 됩니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 장악을 통한 매출액 증대와 동시에 고객 1인당 지출의 확대와 사업 분야의 국제적 확장, 이 두 가지를 이끌어내야 됩니다. 쿠팡이 진행하고 있는 신산업은 고객 1인당 지출의 확대와 관련된 쿠팡이 미래의 먹거리를 찾아 나가는 과정입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5,200만 명이고 쿠팡의 활성 이용자 수가 1,800만 명입니다. 단순히 이커머스 시장만으로 봤을 때는 제한된 시장이고 다른 영역으로 사업 확장을 통해 고객 1인당 지출을 확대시킬 수 있는 게 관건인 거죠. 그럼 쿠팡 생태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신산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쿠페이를 좋게 보는 이유는 당연하고도 단순한 이유입니다. 간편결제 시스템의 본질과 가장 연관이 깊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래의 쿠페이는 당연히 잘 될 거라고 봅니다. 네이버 페이도 잘 할 것 같고요. 하지만 카카오페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간편결제에 대한 본질과 맞지 않아서입니다. 우리가 간편결제를 사용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물건을 사기 위해서죠. 그리고 신용카드 등록해서 간편결제 하는 것 말고 현금을 충전해 놓는 건 언제든 쓰기 위해서입니다. 생활 속에서 항상 사용해야 하는 현금을 충전해 놓고 지갑처럼 쓸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카카오페이는 카카오라는 국민 플랫폼을 끼고 있지만 카카오가 매일 돈을 써야 하는 플랫폼은 아닙니다. 당장 써야 하는 돈이 아닌데 단순히 편하다는 이유로 현금을 충전하진 않죠. 신용카드를 등록해서 사용은 합니다. 근데 이건 카카오페이 입장에서 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가 카카오페이 증권이나 카카오 손해보험 등 직접 금융에 뛰어들어 금융 영업을 하는 겁니다. 카카오페이 상장하면서 공모시장에서 엄청나게 밸류에이션을 받았는데 외형도 갖춰야 하고 수익도 나야 하는데 간편결제로는 도저히 시장 가치를 맞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장성은 떨어지더라도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는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끼워놓고 카카오페이 가입자를 대상으로 금융상품 영업을 해서 최대한 이익을 내는 게 카카오페이의 현재 상황입니다. 하지만 네이버페이와 쿠페이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물건을 살려는 사람이 돈을 쓰는 곳이 네이버 쇼핑과 쿠팡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은 꼭 결제를 하는데 간편 결제를 등록하면 엄청 편할 뿐만 아니라 적립도 되죠. 사람들이 간편 결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쇼핑과 쿠팡은 무언가를 사기 위한 상점이기 때문에 돈과 연관된 사업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액대출이나 사업자 대출 등 새로운 금융 플랫폼으로 확장이 당연한 순서인 거죠. 이 기사는 쿠팡 파이낸셜 관련 법인 설립 준비를 다 마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쿠페이 산하에 쿠팡 파이낸셜을 만들어서 캐피탈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지금 네이버는 네이버 파이낸셜을 통해 스마트 스토어 사업자 대출, 개인 대출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간편 결제 회사가 이런 금융 회사로 도약하는 걸 우리는 어디서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엔트그룹이었죠. 지금 네이버 파이낸셜이 하려고 하는 건 알리바바 산하의 엔트그룹이 다 했던 겁니다. 그리고 쿠팡도 이제 이걸 하겠다는 거죠. 중국의 엔트그룹이
2020년 시장 가치로 250조 이상을 받았던 거는 중국의 결제 시장이 신용카드를 뛰어넘어 바로 간편결제 시장으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고객이 이커머스를 이용해서 결제를 할 때도 발생하는 결제 수수료를 카드사에게 줄 필요 없이 간편결제 회사가 다 먹을 수 있었죠. 엔트그룹이 간편결제 핀테크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시장 가치를 받았던 건 엄청난 수익성 때문이었습니다. 이 외형은 알리바바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페이 금액으로 맞춰놓고 그 안에서 고금리 소액 대출을 집중적으로 육성했던 거죠. 이 금융 서비스를 통해 이익의 60% 이상을 벌어들일 정도로 소액 대출 중심으로 한 금융 서비스는 엔트그룹의 캐시카우였습니다. 그리고 이커머스 회사는 무언가를 사기 위해 방문하다 보니 구매자가 어떤 물건을 사는지, 거래 규모가 얼마인지, 나이대가 어떻게 되는지 이 소비 패턴을 전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개인에 대한 정밀한 신용조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엔트그룹이 하는 금융 서비스를 누군가 이미 하고 있습니다. 바로 카드사가 카드론과 현금 서비스를 통해 소액 대출을 하고 있죠. 이 국내에서 카드 결제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게 카드사가 엄청 영업을 잘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카드사 입장에서는 가맹점 결제 수수료율이 낮아진다고 울고 있지만 실질적인 캐시카우는 카드론과 현금 서비스, 할부 시장을 중심으로 한 소액 대출 서비스입니다. 쿠팡은 캐피탈에 진출해서 이걸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한 달에 한 번 결제하는 카드사보다 생필품을 사면서 현금처럼 결제하는 쿠팡이 소액 대출에 훨씬 유리할 거란 거죠. 그리고 간편결제 회사들이 플랫폼을 끼고 사업 영역을 확장할수록 카드사와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쿠팡은 후불 결제 서비스를 이미 쿠페이를 통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페이나 토스에 비해 후불 결제의 한도도 130만 원으로 훨씬 크죠. 쿠팡은 직매입 구조이기 때문에 자기 물건을 파는 거고 쿠페이는 쿠팡에서만 이용 가능한 페이먼트다 보니 이건 외상 결제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사실 카드사에서 하던 할부 서비스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카드사가 하는 일을 계속 잠식해 가는 거죠. 그럼 왜 후불 결제 서비스를 하는 걸까? 소비자에 대한 락인 효과입니다. 이 소비자가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소비를 할 수 있을 때 최대한 자기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이 상점 주인은 손님이 왔을 때 팔아야지 다시 온다는 손님은 안 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결제일에 정해진 계좌에서 출금하기 때문에 카드사에게 지급하는 결제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쿠팡은 특히 와우 회원에게 이런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소비자에 대한 구매 정보나 구입하는 물품, 소비 성향 등에 대해서 낱낱이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신용평가 모형에 적용하여 부실률을 낮출 수 있는 거죠. 다음은 오픈마켓 사업자 대출 시장입니다. 이 네이버에서는 미래에셋, 우리은행과 제휴해서 스마트 스토어 사업자 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쿠팡도 쿠팡 파이낸셜이 설립된 이상 셀러들을 위한 오픈마켓 사업자 대출을 시행하겠죠. 이 시장도 네이버보다는 쿠팡이 훨씬 유리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셀러들의 판매 비중입니다. 이 쿠팡은 올해 이커머스 결제액 기준으로 제일 큰 시장이 됐습니다. 이 시장 규모가 커야 살 사람이 많고 판매자들도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쿠팡은 제트배송 사업자에게 유리한 조건에서 대출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쿠팡의 오픈마켓 가입자가 늘어나면 셀러들의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쿠팡에서 발생한 매출 채권일 것입니다. 이 판매가 클수록 쿠팡이 지급하는 수수료가 많을 것이고 이 회사가 잘 돌아간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트 배송을 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재고자산까지도 쿠팡이 다 관리하게 됩니다. 즉 재고자산이라는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까지 쿠팡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고자산 담보대출이라든지 쿠팡이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에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은 거죠. 다음은 쿠팡 이츠입니다. 쿠팡 이츠는 시장 진출 후 시장의 우려와 달리 엄청나게 성장했죠. 이 쿠팡 감사 보고서상 21년 매출액은 5,900억 수준으로 성장 잘하고 있습니다. 당기 순손실은 35억 원 수준입니다. 사실 저도 배민을 자주 사용하는 입장에서 배민하고 경쟁이 되겠나 생각했었는데 쿠팡이츠가 생각보다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배달 사업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2018년 결제 기준으로 3.9조 원 하던 시장이 21년에 23조 원 이상으로 성장했습니다. 22년 1분기에는 6.8조 원 이상의 결제 금액으로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은 끝났지만 배달 시장은 우리의 생활 방식 중에 일부로 자리 잡았다는 거죠. 근데 시장이 이렇게 큰데도 여기 참가하고 있는 시장 참여자들은 돈을 못 벌고 있습니다. 1위 사업자 배민도 현재 적자 상태입니다. 이 왜 그런가? 이 사업 모델 자체가 배달 라이더에게 배달비 주고 나면 남는 게 없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쿠팡이 신산업 중에 왜 배달 사업에 손을 댔을까요? 쿠팡은 배달업을 시작하기 전에 유통물류업을 하면서 소비자에게 물건을 전달하는 배송은 속도가 생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빨리 받느냐에 따라 고객이 느끼는 효용과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걸 알고 있었죠. 이 단순히 물류에 투자한 것 외에도 배송 기사들의 동선의 효율화하는 등 배송 속도 개선을 위한 플랫폼 구축을 위해 엄청난 비용을 투자해 왔습니다. 이 배달 사업에 그걸 그대로 적용시킨 거죠. 이 쿠팡이츠가 단순히 단건 배달을 시작한 게 아니었던 거죠. 이 사업이 시작하기 전부터 단건 주문에 따른 배달이 지연된다는 걸 알고 있었고 음식이야말로 배달의 속도가 생명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배달의 격전지였던 강남 상구의 집중적인 단건 배달 마케팅을 통해서 경쟁자들과 차별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강남 상구가 배달 수요가 가장 많고 배달 주문이 밀릴 때는 1시간 이상 걸릴 만큼 단건 배달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었던 지역이었던 거죠. 이 단건 배달은 소비자에게 엄청난 호응을 불러일으키며 쿠팡이츠의 점유율을 크게 높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건 배달을 통해서는 배달업체가 도저히 돈을 벌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배달 사업 자체가 큰 혜자를 가진 사업이 아닙니다. 시장 참여자들과의 치열한 경쟁으로 이렇게 시장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참여자들은 돈을 벌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했던 거죠. 결국 효용은 소비자에게 갔고 돈은 라이더들이 벌어갔죠. 이제 이 구조를 손보겠다는 겁니다. 과거 배민과의 시장 점유율 확대 싸움에서 가맹점주에게 프로모션 요금제를 적용해 왔습니다. 이 프로모션 기준으로 배달 수수료, 배달비는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 고객 부담 배달비가 3,000원이면 업주가 부담하는 배달비는 2,000원이 됩니다. 결제 수수료는 카드사 결제 수수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배달 건당 배달 수수료 1,000원이 붙습니다. 그럼 배달 건당 7,000원을 비용을 받게 되는데 이 금액으로는 라이더 비용 주고 나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프로모션을 끝내고 정상 요금제로 변경을 하겠다는 겁니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가중되는 게 맞습니다. 이 표만 보시더라도 배달 건당 2,500원 가량의 배달료가 추가로 발생하니까요. 근데 배달업체들도 돈을 버는가?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이 정도 수수료를 가지고는 플랫폼 운영비나 인건비, 마케팅을 사용하고 나면 크게 남는 게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광고 사업을 확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배달 플랫폼이 우리 생활에 익숙해진 이상 뭘 먹어야 할지 모를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 배민이나 쿠팡이츠에 들어가서 메뉴를 고르고 있습니다. 이 광고 사업이 가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쿠팡이츠가 배민보다 유리한 부분이 결제 수수료 3%입니다. 이 결제 수수료는 결제와 동시에 카드사에 지급하는 가맹점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쿠팡페이가 갈수록 성장하게 되면 기존의 쿠페이를 사용하는 쿠팡 회원들은 이 쿠팡이츠 거래에서도 쿠페이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편하고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플랫폼에서 움직이는 생태계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배민페이는 편하긴 하지만 굳이 현금을 충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 가맹점주에게 3% 받는 수수료가 이 쿠팡에게는 결국 배민과의 수익성 차이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광고 사업입니다. 이 쿠팡의 인재 영입을 보면 주요 임원 자리에는 아마존 출신 임원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아마존 아니면 빅테크 출신이죠. 이 과거 플랫폼 생태계에서 성공 방정식을 경험한 분들입니다. 이 테크 생태계를 이끌어가는 건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쿠팡이 인력 운용이나 의사결정이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사는 쿠팡이 아마존 출신 광고사업부 마케팅 부사장을 영입하고 본격적인 아마존식 광고사업 모델에 뛰어든다는 기사입니다. 가장 큰 광고주는 오픈마켓 마켓플레이스 셀러들입니다. 이들 대상으로 디스플레이 배너 광고나 검색 광고, 고객 노출 확대를 통한 구매 촉진 광고를 하겠다는 거죠. 이 트래픽 확대에 따른 광고 매출을 통해 수익 기반을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이커머스 중 오픈마켓은 전체 매출의 약 절반이 광고 매출입니다. 이 판매자의 클릭당 과금 광고와 이 상품 키워드 광고가 오픈마켓의 핵심 수익 모델입니다. 이 네이버와 지마켓, 이 12번가 등의 오픈마켓이 수익성이 경쟁업체 대비 월등히 높은 것도 이 검색 트래픽 기반의 오픈마켓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이 직매입 사업인 로켓 배송에 대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쿠팡은 이 수수료와 광고 매출액을 수취하는 마켓플레이스 사업 비중이 커질수록 수익성 개선에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아마존은 구글, 페이스북에 이어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광고 사업자입니다. 아마존의 광고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건을 사러 다들 아마존에 모이니까요. 사실 페이스북 같은 SNS는 연락하고 정보 얻고 즐기는 사이트입니다. 거기 물건 사러 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마존이나 쿠팡을 접속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확실합니다. 뭔가를 사기 위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광고를 통한 구매 전환율도 다른 사이트보다 높을 수밖에 없고 효과도 확실합니다. 광고 단가도 비쌀 수밖에 없죠. 무엇보다 광고 사업은 일단 트래픽과 솔루션만 갖추면 원가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수익성이 좋습니다. 아마존은 현재 광고 사업을 통해 엄청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성장률도 엄청나죠. 아마존은 웹 서비스와 더불어 전체 사업 가운데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걸 쿠팡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광고 사업은 쿠팡의 수익성에 많은 영향을 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쿠팡 플레이입니다. 쿠팡이 국내 OTT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사실 다른 신산업 대비 쿠팡 플레이는 쿠팡이 어떠한 강점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컨텐츠 사업은 돈이 엄청나게 드는 사업입니다. 유통과 물류인 경우 가구당 밀집도가 촘촘한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 컨텐츠의 경우에는 그 반대죠. 미국의 경우 땅이 넓고 물리적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국민 간의 공감대 형성이나 사람들에게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이 무형자산인 영상 컨텐츠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컨텐츠 시장 자체가 크기 때문에 예전부터 이쪽으로 돈이 많이 몰렸었죠. 이 영상 컨텐츠 산업은 과거부터 미국이 꽉 잡아왔었습니다. 이 거리에 제한 없이 영상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니 이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충분히 돈값을 했죠. 하지만 쿠팡이 굳이 이 어마무시한 비용을 지불해 가면서 와우 회원을 위해 쿠팡 플레이를 육성할 필요가 있을까? 이 차라리 다른 산업 부분에 힘을 쏟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근데 쿠팡도 다 생각이 있겠죠. 이 쿠팡 플레이를 통해 와우 회원에게 더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 고객을 락인시키는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비용이죠. 이 비용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겁니다. 어차피 쿠팡도 OTT로 돈을 벌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한국 컨텐츠 제작사의 인기가 갈수록 치솟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해외 시장 대비 저예산으로 제작한 K-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히트치는 세상입니다. 이 OTT는 물리적 거리를 없애고 전 세계인들이 하나의 작품에서 공감대를 가질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우수한 컨텐츠에 대한 접근성이 과거보다 훨씬 쉬워진 거죠. 특히 국내 OTT 중 쿠팡은 국내 컨텐츠 제작에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국내에서 어떤 컨텐츠가 먹히고 어떤 제작사가 잘 만들고 어떤 배우가 가장 잘 나가는지 제일 잘 아는 거죠. 그리고 이 컨텐츠들을 잘 구성해서 양질의 K 컨텐츠로 OTT를 구성하면 아시아 시장을 충분히 선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해외 시장 확장 시 진출하게 될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한국과 비슷한 도시 형태를 갖춘 국가들에게 이 컨텐츠들을 선보일 겁니다. 이 국가들은 하나같이 K 컨텐츠가 먹히는 곳들이고요. 그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쿠팡의 주 사용자들은 남성보다는 여성입니다. 그러다 보니 남성들이 좋아하는 컨텐츠를 구성해서 전체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것도 다른 OTT와 차별화되는 점입니다. 일단 국내를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 다른 OTT와 차별화되는 포인트를 잘 찾아내는 거죠. 이 다른 OTT에서 찾기 힘든 손흥민 경기 중계라든지 각종 스포츠 채널을 생중계하고 젊은 세대들에게는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수요는 많지만 OTT에서 접하기 힘들었던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거죠. 확실히 국내 시장은 해외 OTT보다 잘 알다 보니 적극적으로 국내 시장에 맞는 OTT를 구성해 가고 있습니다. 이 쿠팡 플레이어에서만 볼 수 있는 컨텐츠로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돈은 엄청 쓰고 있지만 소비자의 반응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와우 회원 입장에서는 전혀 나쁠 게 없죠. 이 새로운 OTT가 생겼으니 골라보면 되니까요. 이 가입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2년 4월 기준으로 월 이용자 수는 321만 명으로 티빙에 이어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인터넷으로 인해 정말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럼 OTT의 양질의 컨텐츠를 구성해가면 이 손실을 줄여나가는 게 쿠팡의 과제일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현재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는 OTT 시장에서도 미국의 갑 중의 갑입니다. 이 컨텐츠 퀄리티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OTT 최강자 넷플릭스가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거고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는 서비스를 하는 곳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수가 큰 차이가 나지 않죠. 이 넷플릭스는 OTT가 본인의 핵심 산업이지만 아마존은 OTT가 그냥 프라임 회원을 위한 번들입니다. 이제 아마존 프라임에도 디즈니나 넷플릭스처럼 광고가 붙게 될 겁니다.
이 최초의 OTT는 TV를 대체하기 위해 가입자를 최대한 확보해야 했지만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커진 만큼 수익성 확보를 위해 TV 광고를 대체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광고 시장이 붙어야 돈이 붙는 시장의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쿠팡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초기라서 하나씩 쿠팡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드는 단계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컨텐츠에 광고를 붙여 나갈 겁니다. OTT 광고 시장은 쿠팡 커머스 광고와는 약간 결을 달리합니다. 이 OTT 동영상 광고는 브랜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유용하고 동영상 시청 고객들의 데이터에 기반해서 잠재 고객들을 타겟팅하는 데 유리합니다. 단순히 판매를 위한 광고가 아니라 브랜드 이미징을 만들 수 있는 광고 시장이 별도로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쿠팡의 신산업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사실 쿠팡이츠와 쿠팡플레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적자나는 사업을 왜 계속 벌리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쿠팡의 생태계를 위해서는 필요한 산업들이고 쿠팡의 목표인 1인당 고객의 소비 금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잘하고 있고 앞으로 더 좋아질 여지가 충분히 있는 사업들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쿠팡의 리스크와 쿠팡이 과연 슈퍼스톡스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